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그 전에 레코그나이즈님 들어오셔서 워커노믹스 기대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승원의 끝내주는 세계도 기대해 주세요. 세 가지 소식 말씀하셨는데 유럽의 우크라이나 참전, 헌법에 낙태권 명시한 나라, 그리고 미 대선 경선에서 기권표 파문, 이렇게 세 가지 다뤄주신다고 제가 미리 우리 얘기 나눴죠.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달려보시죠. 네. 빨리 그러면 시작해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여기 뭐 서방에서 참전한다고 이야기가 좀 있었죠? 네, 그 참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까지가 지금까지 뭐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 2월 26일에 그 파리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요즘은 이제 독일의 역할이 예전만큼 하지 못하니까 프랑스가 자꾸 자기 목소리를 더 내기 시작해서 항상 네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전체에 대해서 뭔가 형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마크롱이 2월 26일에 그게 원래 있었던 회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국제회의라고 해서 그냥 부랴부랴 만든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들이 한 20여 명이가 참석했어요. 워낙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외교 현장이라는 게 뒤에서 여러 가지 말들 다 하잖아요. 뭐 할 말, 못할 말, 뭐 서운했던 얘기 뭐 다 하는데 여기서 파병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프랑스 측에서 했다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네, 마크롱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워딩인지 아니면 그 외교관의 워딩인지 하여튼 그 논의 사항에서 왔고, 나중에 기자회견 때 마크롱 대통령이 파병안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네, 그러네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란 뭐 독일, 뭐 영국 이런 데는 이제 부인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독일, 그리고 이 설을 퍼뜨린 체코 총리 이런 나라들은 절대 파병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마치 뭔가 살짝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진화하느라고 굉장히 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당장 뭐 보내자는 건 아니고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지 시간 3월 5일 그 외신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당장 뭐 근시일 내에 파병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진화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나오네 가까운 장래 우크라이나 파병 안 한다고 그 안 외신과 한다고 인터뷰에. 네. 근데 이게 100% 싹을 자른 건 아니고 지금처럼 뭐 당장 할 건 아니야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불을 좀 지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전략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좀 물러선 것 같지만 가능성 완전히 닫아둔 건 아니니까 파병을 언젠가는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네. 분위기인 건가요?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거기에 있는 현지 이제 프랑스 그 국민들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계속 가로 열고 배제할 수 없다. 계속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러시아 뭐 등등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외세에 굴복하는 그런 민족들이 아니다. 프랑스는 항상 굳건하게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자국 국민들 만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얘기를 했던 걸 그 며칠 만에 쑥 다시 이제 후퇴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말 그대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유럽하고는 동유럽하고 접경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만약에 유럽에서 어떤 나라들이 파병을 한다고 하면 육로로 파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세계대전에 가까운 굉장한 사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통해서 제 1차, 2차 세계대전 한 4시간짜리를 어떤 분이 강의하신 걸 다시 보게 됐는데, 네네네. 제가 이걸 나도 모르게 왜 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잘 안 보던 내용들인데. 근데 요즘 하도 이제 마크롱 대통령부터 해서 이제 유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이제 횟수로 3년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정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우발적인 상황은 또 어떻게 도래하게 되는가, 역사적으로. 역사라는 게 일종의 교과서니까. 그렇죠. 1, 2차 세계대전 보더라도 사실은 그 나라들이 워낙 이렇게 밀접하게,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전쟁 나기가 굉장히 쉬운 지리적인 요건을 갖고 있고, 실제 1, 2차 세계대전 사실 뭐 100년 됐습니까? 100년도 안 됐죠. 네. 그래서 지금 과거에 그 러시아와 직접 부딪혔던 혹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크롱이 파병 얘기만 하더라도 지금 뭐 나오자마자 바로 진화하는 상황이고. 근데 그 가능성들은 항상 열려 있죠. 특히 이제 폴란드, 러시아랑 이제 근접해 있는 폴란드나
그 발트 3국, 뭐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이런 데들은 실제 뭐 그게 있으니까. 그럼 뭐 핀란드도 사실은 나토 가입했던 게 그 과거에 러시아와의 역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좀 불안해요. 이게 누구든 앞날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2월 26일 날 마크롱 대통령이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푸틴은 이제 핵전쟁 운운하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맞대응하면서 네네네. 크렘린궁에서는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죠. 저는 2차 세계대전 때 왜 그 주데텐란트,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땅을 독일이 빼앗겠다는 그 주데텐란트 논쟁 때, 뭐 뮌헨 협정 때 영국과 프랑스가 그거를 막냐 안 막냐 뭐 이것도 있었고, 라인란트 재무장할 때도 논쟁이 있었고, 뭐 오스트리아 합병할 때도 오스트리아가 파시즘 국가로 바뀌면서 독일이 합병한 다음에 커져가지고 나중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거잖아요. 그거 다 영상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럴 때도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뭐 개입을 한다 만다 하다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양보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나요. 혹시 마크롱이 그런 생각하면서 또 뭐 유럽 정서를 반영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옵션이 다 이게 이제 전쟁 한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지, 그 모호성 자체도 전략이잖아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그 워딩 자체가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마치 파병할 생각이 없지만 파병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그 반대로 얘기한다던가. 지금 푸틴이 얘기하는 것도 핵을 정말 쓸지 안 쓸지 우리는 모르지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전략적으로 이게 일종의 심리전일 수도 있고요. 서로 원치 않은 국면으로 가지 말자라는 어떤 기싸움, 심경전인데, 그 속내는 본인들만 알고 있죠. 그런데 워낙 부딪혔던 과거가 멀지 않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걸 이제 견제하는 네네. 일종의 견제구를 마크롱 대통령이 어쨌든 뭐 나서서 던져주고 있다. 뭐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야금야금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했던 것처럼 야금야금 먹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전 프랑스 국민들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렇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던 역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파병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파병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훈련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전하고 전수한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몇몇 전문가가 가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땅이 아닌 곳에서 훈련을 시키고 다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들이잖아요. 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확전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했다는 거 프랑스잖아요. 마크롱 그렇죠. 대통령이 이것도 한 네. 거예요? 막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참 이것도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그 소리가 계속 나네요. 네,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6월에 연방대법원,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열렸던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게 그 낙태 문제, 그 여성의 어떤 권리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의 표가 쏠렸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미국이 저 70년대 중반에 75년인가 76년인가 있었던 그것을 지금 뒤집는 연방대법원의 그 발표를 보고 프랑스에서는 안 되겠다. 움직일 수 없는 법을 만들자. 그러려면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해가지고 당시에 의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뭐 약간 뭐 워딩 뭐 이런 걸로 좀 문제가 있다가 마크롱이 거의 주도하에 이 법안을 냈고 실제 헌법에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헌법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건 최초의 사례가 됐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논쟁이 있었지만 다 법원에서 논쟁을 한 거지 헌법 자체에 이 명시하는 논쟁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 이제 법률로, 법으로 혹은 뭐 늘 그래 왔으니까, 뭐 법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헌법에 넣고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프랑스가 원래 이런 국가였었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네. 여성의 어떤 몸, 그 권리에 대해서 누구도 법으로서 그것을 규제하고 규율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소식 들리자마자. 네. 그게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봐서는 그 미투 운동이 막 벌어지고 서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페미니즘 물결이 막 오다가 또
또 이제 미국에선 또 트럼프가 나오고 뭐 반페미니즘 분위기가 오면서 백래시라고 하면서 네네네. 막 뭐 국내에도 그런 이제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또 프랑스가 다시 이거를 되돌려고 헌법에 명시하면서 반격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 항상 시대가 진보 쪽으로 갔다가 또 이제 뭐 보수화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의 그 보수와 진보의 비율을 확실히 높여놔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기도 했겠지만 지금 또 시대가 혼란하자 유럽 측에서는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뭐 네. 르펜이나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뭐 존재감이 전혀 없다가 막 의회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 저는 전반적인 그 흐름이 프랑스 이번 이제 헌법에 낙태권을 인정한 그 흐름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세상에 사실은 이게 상식이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진 상황에 최근 한 몇 년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것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권, 뭐 여성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나온 법안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낙태는 그래도 태아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사실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논의가 많잖아요. 논쟁이 어디까지를 크다는 거, 생명으로 네. 봐야 될 것인가, 어떤 네. 상태가 낙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른데 그런 것까지 여기 들어 있어요. 헌법 이번에 논의한데. 아예 낙태권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법안까지는 그 확인하지 못했는데 낙태권을 인정한다라는 건 그 여성의 권리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니까 그 만약에 아이를 임신했다면 그 여성이 결정하는 거에 따른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헌법이니까 아마 원칙적으로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몇 개월 우리나라로 치면 뭐 태아- 시행령 같은 게 있겠죠. 어떤 정도의 태아까지는 네네. 가능하다든지 이런 건 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의미는 헌법에 그 조항을 넣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 여성한테 있는데 그 한계를 이제 정하는 걸 법률로 하겠죠. 그렇죠. 아마도 네네.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마크롱이 파병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정치적으로 좀 이걸로 수습을 할 기회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데. 시기는 딱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연방법원에서 결론 난 게 6월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추진해 왔던 거니까 이건 또 국내 문제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뭐 국외에서 마크롱 너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한다는 거 돈 독일에 절반밖에 안 내면서 무슨 뭐 파병 운운하느냐, 너의 정치적인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욕을 먹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국내적으로 지난 몇 년간 추진해왔던 이 낙태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인 정치의 그 수위로 봤을 때. 네. 마크롱의 파병론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이 많았었던 건가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실제 각국이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가 다 숫자로 나오잖아요. 마치 순위 매기듯이. 네네. 그런데 최근에만 해도 독일 숄츠 총리 같은 경우는 70억 달러인가요? 또 추가 지원 뭐 발표하고 막 이랬었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27개 유럽 연합 가입국 중에서 프랑스의 지금 지원액이 22위예요. 그러니까 파병까지 언급하려면 최소한 상위는 한 5%, 한 5등 안에 드는 애가 얘기를 해야지 조금 어필이 되는데 22위인 프랑스가 뭐 파병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뭐 옵션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하니까 주변에 설득력이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을 위시한 여러 국가들이 일단 돈이나 내고 얘기해. 우크라이나 당신들이 지원하려고 했던 그 달러를 우리한테 보여줘. 그래서 이 22위가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네덜란드 정도의 작은 나라 수준. 그래서 지금 숫자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돈은 안 내고 군대 보내자는 얘기만 하면 어떡하냐 네. 이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속내가 뭐가 됐든 간에. 네. 숄츠 총리도 독일에서 그 비슷한 말 했다 곤욕을 치렀죠. 최근에 뭔가 이렇게 천기누설한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뉴욕타임즈 보도입니다. 최근 29일이었습니까? 어디 연설에서 또 행사장에서 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미사일 지원하기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한 500km 사거리 되는 미사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 숄츠 총리가 왜 설명을 해야 했냐면
야당은 물론이고 이 지금 뭐 신호등 연정 그 내에서도 이 미사일을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숄츠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반대하고 있는 국면이라서 설명을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지원하게 된다면 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뭐 이렇게 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등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뉘앙스가 이미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현지에 파견돼 있다라는, 그러니까 파병돼 있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났죠. 아니, 당신은 정말 당신의 잡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 시기에 정말 최악의 총리다, 거의 이런 뉘앙스로 영국 전 국방장관이 비난을 지금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실제가 됐다 아니면 힌트를 준 것이 됐든 간에 독일의 총리가 한 그 워딩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민감한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마크롱도 욕먹고 있고 마크롱을 욕했던 숄츠도 욕먹고 있고 지금 거의 이제 아수라장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숄츠는 말실수인가요? 그러면? 마크롱처럼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이런 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설명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를 남긴 그런 말실수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마크롱은 좀 의도적인 발언이었다면. 그렇군요. 네. 메르켈 때하고 조금 대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처음에 뭐 남자 메르켈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 그 지도력이 따라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이제 독일이 그동안 사실은 이제 전범국으로 무장 같은 거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숄츠 총리가 우리 뭐 대전환인가요? 뭐 이런 이제 기치를 내걸고 선언을 하면서 엄청나게 무장 국가가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한 후반기까지 읽은 그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 국방 뭐 예를 들어 GDP 몇 %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욕을 먹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숄츠가 뭔가 정치적으로 점프하는 그런 선언을 해놓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미미하게 국방비를 지금 소요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작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숄츠도 사실은 메르켈과 계속 비교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속내가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 워딩은 말실수인 것 같아요. 네. 일본하고 되게 대비되네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같은 전범 국가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생각해보면. 근데 일본은 뭐 이렇게 대전환을 해서 군사력을 키워보겠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면서 군사력을 엄청 키워가지고 엄청나게, 사실상 다시 전쟁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시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랬었죠. 그 5년인가 10년 안에 지금 몇 배를 늘리겠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실제 차근차근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렇죠. 조용하게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크롱과 숄츠가 맥락상 욕먹는 거는 말은 번지르르게 하고 속내가 없다, 실제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유럽이 자꾸 뭔가 허당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서요.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민주당, 공화당 뭐 지금 경선 중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끝난 것 같아서 네. 우리 계속 재미없는 이 미국의 대선 얘기를. 그래도 경선 슈퍼 화요일을 했고 둘 다 사실상 후보로 확정이,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확정이 되는 분위기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네. 보니까 바이든은 미시간에서 기권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화제가 됐다는 이야기가 고점에 좀 끼어 있더라고요. 네, 한 그 일주일 설명 좀 해주시죠. 전에 미시건에서 이제 그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프라이머리가 있었는데, 보통 다른 데서는 바이든이 지금 숫자가 이제 나오는데요. 보통 90에서 95%를 거뜬하게 획득합니다, 지지율. 그런데 그렇죠. 미시건에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자기 당 경선에 나간 거니까 대부분 바이든 찍는 거죠. 그렇죠. 다른 네. 후보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잖아요. 지금 저도 이름 몰라요. 예전에 외웠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메리 윌리엄스 아닌가요? 하여튼. 네. 근데 보통 95%인데 미시건에 봤더니 81%, 82%그 정도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사실은 굴욕적인 숫자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근데 두 번째 봤더니 다른 후보가 아니라 uncommitted, 그러니까 지지 후보 없음이 무려 13% 이상이 나왔어요. 표수로 따지면 최소한 10만 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만 1000표가 넘어요.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왜 여론조사하면 뭐 지지 후보 없으면 뭐 이렇게 무당층 뭐 해서 22% 이렇게 쉽게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의미가 있냐면, 아까 바이든의 굴욕적인 82%도 의미가 있지만 이분들은 어렵게 자기가 그 유권자 등록을 해서 그 투표장까지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항의 표시로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주민증만 주면 쉽게 뭐 이렇게 선거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미국은 좀 귀찮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바이든의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정책에 반대한다면 이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겠군요. 미시간이 아랍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네, 그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아랍계 그 밀집도로 보면 가장 높다라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유엔에서 뭐 즉각 그 휴전 반대하는 그 안에 네, 미국이 이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는 즉각 그 휴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미국은 반대했고 영국은 기권표 오고 뭐 이랬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리고 지금 정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아랍계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동의할 수 없는 전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항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13%를 차지하는 그 숫자를, 그러니까 숫자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이 있어요. 뭐 Listen to Michigan이라는 그 그룹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행동 액티비스트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미네소타랑 그 매사추세츠 이쪽에도 이 운동을 하자 해서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실제 몇 퍼센트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그 이제 일종의 운동이죠, 프로테스트죠. 이것을 계속 진행하면서 바이든한테 항의 표시를 한다라는 게 이분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리고 사실상 열성 지지자일 것 같은데 그동안은 민주당에 투표를 민주당 했던 지지자들이 지지부 없음이라는 표를 찍음으로써 항의 표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반대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를 했고, 미시간에서 했고 다른 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렇죠. 확산될지는 이제 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앞으로 몇 개 주에서는 이 운동을 하자. 아무래도 이제 아랍계 미국인들이 많은 지역을 골라서 이 운동을 좀 효과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분들이 딜레마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바이든에 대해서 워낙 항의 표시를 그동안 또 지지했기 때문에 더 애정이 있을 테니까, 애증이죠 이제는. 그래서 항의 표시를 할 텐데, 일단 이 미시간이 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경합주 중에 하나잖아요. 6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 뭐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이쪽이 다 경합주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니까 바이든한테는 이거 좀 큰일 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경합주 6개에서 이겨야지만 사실 대선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흔들려 버리니까 불안하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들이 근데 트럼프로 넘어가진 않을 거고, 그럼 투표하러 안 나오거나 이럴 수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안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이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불과 어저께인가요? 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뭐 저기 하마스를 끝장내야 된다, 거의 이런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완전히 더 심한 거죠. 더 심한 거죠. 항상 차악과 최악의 그. 근데 그러면 후보 상황에서. 교체 운동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또 외신 보니까 뭐 미셸 오바마가 대체제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슈퍼하이올까지 지나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후보 교체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저희가 바이든이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 예측이 맞기 위해서라도 바이든이 미셸 오바마를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고, 바이든이 밀어주면 들어올 수는 있죠. 초대하면. 바이든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부통령은 또 울고 있을 테고. 네. 해리스가 있죠. 해리스가 있는데. 또 두 분이 비슷하잖아요. 유색 인종의 여성이고 해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만약에 벌어진다면 정말 재밌는 대선이 될 텐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상상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이렇게 지금 프로세스 상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민주당 경선 프로세스 상으로. 이미 슈퍼와이올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언커미티드 멤버들을 바이든이 어떻게 품을 건가, 그럼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정리를 해나갈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또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계속 저렇게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어서 이미 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우리의 예측도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좀 요 미국 대선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유럽의 동향 계속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